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효 불기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다. 대자유인 원효? 뭐 이런 식의 번역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고 싶어서 자유인인 건지 자유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자장이라고 하는 국가불교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고 이 양반이 불교 세력을 리드하다가 결국 김유신, 김준추한테 밀려나게 됐다. 그리고 그 공백으로 이런 사람들이 대두했다. 이건 아웃사이더, 이거는 약간 인사이더 이런 식으로 대두했다. 그런데 시대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국통일이죠. 그래서 저 당시에는 어떤 식의 논점이 있냐면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신라라고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축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두 개의 약간 떨거지 국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생각하면 일본이 있는 거고 밑에 조선이 있는 거지. 조선, 대만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뭉쳐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왜? 그래야 얘네들이 안 빠져나가지. 얘네는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계속 나왔던 게 대동아 공영권. 동아시아가 크게 뭉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 동아시아 누가 끝까지 뭐 동아시아라는 단어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아시아 책도 있다. 역사 책도 있다. 동아시아가 어디까지냐면 어떻게 보면 중국과 관련된 그 문화 영역을 동아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중일, 그다음에 몽고도 넣어요. 몽고, 베트남, 대만 정도 이렇게 동아시아. 왜냐하면 아시아가 너무 커가지고 아시아를 하나로 묶기가 애매해요. 그냥 동양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문명은 오리엔트로부터라고 할 때 그건 서아시아잖아. 그리고 인도 문화권하고 우리는 동남아 가보면 완전히 다르잖아. 또 이게 상황이. 그리고 서아시아 쪽으로 가서 중동 가봐라. 또 완전히 이거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몽고 들어가는 건 조금 몽고도 우리 팀인가 이런 베트남, 대만, 일본, 중국 우리 팀 같아. 몽고 그런가요? 물론 우리에게는 몽고만 점이 있긴 한데 몽고 우리랑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문화적으로 뭘 비하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권적으로 약간 다른 것 같긴. 하기사 뭐 중국도 말이 중국이지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데나 티베트 이렇게 가면 상황이 또 완전히 바뀌죠. 이거 여기도 중국인가? 우리 생각하는 중국하고는 또 약간 다르죠. 한족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한족 문화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중국 안에 뭐 티베트이 있다라고 해서 티베트 불교도 중국 아닙니까? 그럼 뭐 몽고도 다 들어가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블록화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크게 뭉쳤을 때 이들을 어떻게 화해시킬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 속에서 이들이 불만 없이 따라오게 할 것이냐. 이게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은 당나라가 들어서고 세계제국이 만들어지니까 화엄종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번 끝에쯤에 얘기하려나 어쩌나 의상 얘기할 때부터 이제 화엄종 얘기가 들어갈 건데 화엄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섞어서 너네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화엄 사상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효의 화쟁 사상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해보자. 내가 화쟁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식이 약간 개념이 불투명한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로 가기가 쉽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효는 왜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백제하고 신라를 어떻게 묶을 건데?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어떻게 묶을 건데?
그럼 그들을 계속 차별했을 때 신라가 부담해야 될, 쉽게 말해서 전쟁 후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 북한하고 통일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통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아니 그 생각은 다 하잖아.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통일이 안 돼도 괜찮다도 굉장히 많은 거고, 빈도수가. 왜냐하면 통일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감내해야 될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거죠. 독일도 그랬는데, 우리가 독일보다 약한데,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유럽의 환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유로화가 만들어지고, 유로존이 만들어지면서 독일이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겠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로 아무리지 않으면 이게 비용 발생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 안 하는 것만 또 못해. 어떻게 보면 다 힘들어져. 에브리바디 다 힘들어져. 이해가 되죠? 그게 지금 우리만 그렇겠냐고.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났을 때도 단타적으로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거를 그냥 털어서 통일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신라만 계속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쪽 거를 뺏어서 우리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당처럼 하면 돼. 그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 당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직접 지배를 안 하고 그냥 털어오는 거죠. 털어서 당으로다가 해서 사람 좀 잡아오고 이렇게 해서 싹 빼버리는 거죠. 핵심만, 노린자만.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지배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예전에도 했었는데 왜 당은 힘들게 고구려를 깨고 빠졌느냐. 그게 이익된다라고 생각한 거라니까. 당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생각에서는 당연히 지배하는 게 이익이지. 그거는 지금 네 생각인 거고. 그때 당의 판단은 달랐던 거예요. 빠지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거치는 세금보다 지배해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크로드 같이 무역 루트가 있으면 거기서 세수가 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너무 별로 인구 밀도도 별로 없고 땅만 넓고 몽고가 우리보다 땅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몽고가 인구가 한 500만 되거든요. 야 미친다 이러면 어떻게 개발할 거야? 철도를 깔자니 500만을 대상으로 철도를, 야 고속철도 깔을래? 이게 견적이 안 나와. 땅은 커. 우리가 유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땅도 작은 데다가 수도권에 밀집돼 살기 때문에 고기만 이렇게 깔면 로켓 배송이 되는 거야 우리는. 아니 그게 가능하다니까. 근데 몽고 생각해봐. 500만인데 우리보다 땅이 훨씬 커. 그거 어떻게 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약간 몽고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다 털어서 돈 될 만한 거하고 사람들, 옛날에는 사람이 곧 자본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사람들 싹 빼가지고 싹 끌고 싹 빠져버리는 거지. 그리고 거기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동북 쪽에 우리나라 위에 고구려 땅 그 근처에서 계속 유목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중국이 좀 간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좀 들더라도 내가 중국 같았으면 나 같으면 직접 지배로 갑니다. 돈은 들어. 하지만 거기에서 자꾸 이상한 놈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요 나라, 금나라, 뭐 청나라 다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돈은 안 되더라도 안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 우리가 마치 국방비 함부로 못 줄이는 것처럼.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비로 쓰면 개꿀이죠. 하지만 그거를 뺄 수는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우선적인 거야. 식량 안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 근데 중국은 그 생각은 잘 안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문제가 벌어지면서 한번 걔네가 쳐들어오면 그 전쟁 비용이 이거 지배하는 때 비용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전쟁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졌습니다. 요 나라 때 졌지, 그 다음에 금나라 때 졌지, 나중에 청한테 밀렸지, 다 진 거예요. 그쪽 세력들한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유일하게 중국 한족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중국의 정통 왕조 중에서 동북쪽을 이겼던 건 당나라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쪽한테 다 물렸어. 거꾸로 물렸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직접 지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직접 지배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버무려야 되고 그 버무리는 과정에서 원효가 제시했던 건 화쟁이에요. 네가 맞다가 아니고 둘 다 거리를 띄워놓고 서로 맞다를 해주고 서로 양보하도록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쟁이에요. 화쟁. 그래서 원효가 제시한 건 화쟁이고 잘 서로들의 누구를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세워가는 게 아니고 서로를 인정해 가면서도 화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제시한 거고 의상은 화엄사상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다 그 나름의 완성된 완료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 자장이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였고 이들이 얘기한 건 하나로 성능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니까 산발적으로 영향만 줄 수 있는 거지. 저런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네가 만약 진짜 큰 자리를 줄 테니까 네가 직접 그 책임을 지고 한번 총대 메고 해봐 이러면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노동운동 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당신이 국가를 한번 운영해 보세요 이러잖아. 야, 쉽지 않다. 비판하기는 쉬워. 비판하기는 쉬워. 네가 운영자가 돼 보세요. 야, 그거 생각하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예.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비판은 잘해. 그런데 대안이 있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원효는 약간 비판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왜?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돼. 비판자는 세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비판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쪽 집단은 주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상계 화엄종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적 영향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화엄종이 유행하니까 그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어떤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원효와 관련해서 이름을 제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 설서당이에요. 이거 진짜 자뻑 굉장히 심한 분입니다. 불지촌에서 태어났고 부처님 땅 자기가 만든 절,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가는 초계사 처음으로 법을 열었고 자기가 태어난 데는 사라사라고 하는 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름은 새벽. 원효라고 해야 될지 시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원단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원단. 정월 초하루의 첫 해. 우리가 정동진 같은 데서 보는 첫 해. 그러니까는 내가 기준이자 내가 밝음에 어떻게 보면 짱이야. 내 앞에는 다 꽝이고 나부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도 설서당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진짜 이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만약에 진짜 아들 이름을 서당이라고 지었다면 부모도 약간 자뻑. 서당, 신당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 들어올린 깃발 이런 뜻이에요. 깃발을 새로 들어올렸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준을 세운다 라고 하는 거거든. 설씨는 육부촌에서 나옵니다. 신라의 박격것에 내려올 때 육부촌장이 있었다. 그 중에 설씨가 있는 걸로 봐서 신라에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성씨였었나 이런 정도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원효 하면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원효 유학 가서 해골물 마시는 이야기는 의상 쪽에서 나올 거예요. 의상 쪽에서. 그래서 이제 제일 원효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 요석공주 이야기. 요석공주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노래를 불렀대. 그러니까 원효는 화엄 사상에 입각해서 무해가 모든 것은 장애가 없고 그게 쉽게 말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든 낮든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젊고 그 다음에 나이 들고를 떠나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성과 완결성,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화엄의 성기론이라고 합니다. 성기, 본성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무해가라고 하는 일체의 무해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무해가를 뭐 박을 두드리면서 뭐 춤을 추고 뭐 몰라 나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너네가 다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원효가 몸소 그걸 보여주지. 몸소 그걸 보여주지. 그래서 무해가를 얘기하면서도 귀족적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네는 다 장애 없는 도인이야. 무해도인이야. 실제로 너네가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야. 착각인데 배가 고프죠. 저같이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있는데, 전 맨바닥에서 자는데, 아무리 마음을,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바닥에서 자면 허리가 안 쑤셔요? 아니, 처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자면 안 쑤셔요. 정확하게 말하면. 쑤시는지 잘 몰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면허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계속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걸 잘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생각으로 안 쑤셔요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쑤시는 건 쑤시는 걸 거야. 단지 나는 그 쑤시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야. 차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게 맞을 겁니다. 단지 그 편리함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거지. 맨날 여러분 어렸을 때 맨날 그 콩자반하고 김치만 계속 이렇게 도시락 반찬으로 먹었을 때 그게 괜찮았다니까. 하지만 지금 만약에 그것만 먹고 살아라라고 도시락을 싸주면 아니 그렇잖아. 이미 그 상황으로는 못 돌아간다니까. 이게 불가역성이야. 불가역성. 다시 그 상황으로는 못 돌아가. 그래서 원효는 무해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급의 보편편중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뭘 얘기하려고 뭔 행동을 하냐면 저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줄 거냐. 그럼 내가 하늘을 떠받치는 도끼예요. 도끼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요걸 달라는 거예요. 요 자루 없는 요거. 그러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저걸 주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있어. 여성의 성기랑 관련해서 박쥐 같다. 그 다음에 도끼 자국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 그런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노래를 부르고 다녔대. 그러니까 나는 원효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신분 컴플렉스가 있어.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스님들 제가 이렇게 절에서 살아보면 스님들 중에 학력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거의 컴플렉스가 없거든요. 그냥 뭐 그런 갑지 뭐. 내가 안 해본 거는 유학 안 가본 거 외에는 없는데 나 유학 갈 형편이 안 됐어요. 형편이. 그리고 나는 의외로 학력이나 이런 데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제가 뭐 잘 안 물어보냐면 당신 어디 사람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제 특징이. 그러니까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가를 보려고 노력해요. 그런 쓸데없는 사전 정보 있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학력 높아서 뭐 공부를 뭘 어떻게 하고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저 학교를 나와도 안 되는구나.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여러 사람을 쭉 만나보면 야씨 그런 좋은 학교 나오지 말고 그냥 상고 나와 상고. 그게 나. 아니야 부려봐 사람을 써봐.
그리고 그런 애들이 또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어는 또 해갖고 내가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또 이런 거는 또 더럽게 말도 진짜 많거든.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 사람은 신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자뻑으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가 자뻑 증세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가 무예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예가에서 민중의식을 높인다는 게 뭔 뜻이냐면 임금이나 쉽게 말해서 귀족이나 진골, 성골이나 성골은 그 당시 없지. 진골이나 진골 귀족들이나 임금이나 너네나 다 같은 거다. 쌤쌤이다. 이렇게 얘기를 왜 하겠어? 내가 밑에 있으니까. 내가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가 그런 쪽으로 실천을 하든지 그런데 자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신분 상승을 또 하려고 또 이게 약을 팔죠. 그래서 누가 자루 없는 나무 없는 도끼를 주겠느냐? 도끼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느냐? 빌려주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아보겠다. 그걸 계속 불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은어예요. 은어. 근데 태종무효랑 김춘추가 김춘추가 진짜 머리는 좋았나 봐. 그리고 저 얘기를 전쟁해야 되고 지금 이러는데 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딱 듣더니 저게 여자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이다. 간파를 했대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잖아. 선덕여왕 때 보면 그 옥문지 사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영묘사에 개구리가 우니까 선덕여왕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그게 옥문지에 있는 절이거든요. 아니 옥문지에서 개구리가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성난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남성을 상징하는 거고 옥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울면 좀 있다가 죽을 거다. 이게 남자는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성적인 얘기예요. 내가 진짜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해줘. 알아서 들어, 알아서. 그래서 백제 군대는 곧 끝날 거다. 이걸 대전에서 이 양반이 얘기했다라고 나온다니까, 신하들하고. 그 얘기는 뭐냐? 아, 이게 19금이 일반화된 사회였었구나, 신라가. 그리고 임금이 저걸 간파하잖아, 지금. 저걸 저렇게 떠들고 다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게 조선시대였잖아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원효가 신통을 보여서 붙여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석궁에 혼자 사는 그 공주인지 뭔지 뭐 모르겠는데 뭐 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대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해봐라. 뭐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신라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온 똑똑한 사람이 설총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스토리도 되게 재밌잖아. 사천이라고 하는 모래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게 어디냐면 제가 경주를 잘 알아서 그러는데 거기가 경주박물관 바로 옆에 그 월정교 있는 그쪽이거든요. 월정교 있는 쪽인데 그 사천이라고 하는 게 모래사자인데 아마 저는 거기서 사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금이.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생각보다 나옵니다. 왜 안 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사는 게 싸지. 나오는데 사는 게 싸다. 내가 얘기했잖아. 동해안에 파면 기름 나온다니까. 사는 게 싸다. 나오는데 사는 게 싸. 이게 말이 됩니까? 말 되지. 우리가 직업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 노동량 대비 이거는 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노동량 대비 이게 너무 좀 단가가 낮으면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전기차 지금 잘 안 팔리는 어쩌네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배터리 값 비싸고 중고차 팔 때 너무 좀 그렇고 생각보다 여름에 무슨 뭐 전기로 에어컨 돌리면 너무 빨리 꺼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니까 가격 대비 원래는 그거 하나 사면 좀 비싸게 사더라도 연료비가 절감이 되니까 이익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이 거기까지 안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가솔린 그냥 휘발유차를 타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 아니 맞잖아.
네. 언젠가는 글로 가겠지. 기술이 더 발전해서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거지. 그래서 저기 사천인데 되게 재밌는 게 또 다른 이름이 문천이에요. 문천. 근데 가보면 알아. 그게 모기 문자거든. 모기가 많았을 것 같아. 가보면 풀숲이나 이런 걸 딱 보면 그러니까 저 공식 명칭은 사천인데 모래 하천인데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금빛 모래가 쫙 있어. 금도 나왔을 거라니까. 그런데 이제 속칭은 모기천이야. 그 하천이 있어 보면 알아. 저도 그런 쪽에 사는데 울산에 그런 쪽에 사는데 뭐 산책로 만들고 뭐 이렇게 아무리 잘해놔도 있잖아요. 모기 많고요. 그다음에 바퀴벌레 이따시만한 거 날라와요. 그게 집 바퀴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애들입니다. 그 밤에 이렇게 해질녘에 애들이 비행을 합니다. 이만합니다. 그리고 애가 약간 굼떠요. 이게 집에 사는 애들, 작은 애들은 더럽게 빠르거든.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풀에 살았다니까. 그래서 풀에 사는 애들이 인간같이 빠른 반응 속도를 못 보여요. 그리고 은폐되어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동작이 느리다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모기도 집모기하고 그 산모기 다른 이유가 산모기는 동물을 무는 쪽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동물은 물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때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가죽은 두껍고 그러니까 시게 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산모기한테 걸리면 진짜 뭐 엄청나게 커진다니까. 그런데 집모기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이 다 때려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무는 애들만 남은 거야. 그렇게 진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었을 거야. 처음에는 산모기, 집모기가 같은 애들이었는데 이쪽은 사람이 세게 무는 애들은 다 때려잡은 거야. 한 20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기는 순한 애들만 살짝 이렇게 살짝 빨대 올리는 애들만 살았고 저쪽은 지학스럽게 무는 애들만 사는 거야. 왜냐하면 멧돼지 뚫어야 되는데 살짝 물면 뚫리겠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굶어 죽었겠지. 살짝 무는 애들은. 그리고 시게 무는 애만 하고 그러다가 요즘 이제 들어서 사람들이 뭐 둘레길 올레길 하면서 오니까 이건 뭔가요? 회전초밥인가? 이러면서 지금 무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물어야 되나? 이러면서 쭉 나오는 거 아니오. 저희가 교동이에요, 교동. 향교 있다 그래서 교동인데 저희 예전에도 뭐 학교가 있긴 있었는가 봐요. 나중에는 이제 경주 향교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요석궁 그쪽에 다리에서 일부러 떨어졌대. 근데 그 높은 다리가 있고 그 월정교 같이 높은 다리가 거기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어요, 사람. 근데 아마 밑에 판자다리 이런 거 그런 데 갔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런 데 다니고 지름길로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약간 물에 빠진 것처럼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을 하는 건 아닌데 높은 사람들 신분과 약간 연결하려고 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요석궁 사건도 신분 컴플렉스가 굉장히 작동하는 것 같아요. 신분 컴플렉스가 굉장히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거기서 이제 파괴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소성거사라고 하거든요. 소성거사. 소성이 비루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본성은 비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복성이라고도 나와요. 난 소자보다도 하나가 더 없다. 더 떨어진다. 그래갖고 거사. 그래서 원효는 거사예요. 스스로 거사라고 얘기하고 저걸 환계라고 합니다. 계율을 내가 받았지만 나는 더 이상 출가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서 쉽게 말해서 속퇴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원효를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원효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원효를 빨아주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님도 아닌데 왜 자꾸 스님이라고 하느냐. 스스로 탈퇴한다고 했는데 왜 탈퇴원을 낸 사람도 소소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원효과들이 있어요. 저게 중국에도 이 원효 스타일의 사람이 이통현이라는 사람이나
원효보다 약간 늦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이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원효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대적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또라이틱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예술적인 기질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도권에 존재하기는 좀 힘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결국 설총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설총이 신라의 10대 현인이에요. 10성이라 그래서 10명의 뭐 성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보면 원걸 거인 이런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 김대문 화랑새기 쓴 사람이고, 이런 사람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요 일대삼최라고 그 유명합니다. 최승우, 최원희, 최치원, 세 명 다 같은 동지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대삼최 같은 시대 때 세 명의 최 씨가 유명했다. 다 빈공과 출신입니다.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는 대하씨라고 하는 저 선비족이 중심이 되는 국가거든요. 그 팔주국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관농 집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만들다 보니까 한족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제 사회를 지향을 해요. 한족 국가들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눌러버리려고, 소수 민족들이나 이런 것들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방식을 쓰고, 유목민 국가들의 특징은 능력제입니다. 능력으로 그냥 발탁하겠다. 왜? 어차피 우리가 숫자가 적거든. 이게 안 돼요. 다수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빈곤과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 특별전형 뭐 이런 거, 외국인 특례 시험이지. 우리도 비슷한 거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급제했었던 사람들인데, 되게 재밌는 게 셋 다 최치원 때 이미 벌써 늦잖아요, 좀 시대가. 그래서 이 최치원 때 보면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최승우라는 사람은 견훤 쪽에 붙습니다. 견훤의 책사가 되고요. 최원희는 왕건 쪽에 붙습니다. 최치원은 신라 쪽에서 이렇게 뭐 좀 하려다가 너 됐고요. 이러니까 그냥 약간 미친놈처럼 살다가 끝난 거죠. 최치원도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은 알려지기로는 최치원이 제일 널리 알려졌지만, 실제로 누가 제일 셌냐면 딱 보면 알죠. 이쪽이죠. 이쪽이죠. 야, 줄이 좋잖아. 왕건 쪽에 붙었잖아. 왕건 쪽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거를 신라 10성이라고 하는데, 10명의 성인이라고 하는데, 몰라. 그걸 누가 규정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신라 입장에서는 나 저렇게 규정하고 싶지 않거든. 왜? 야, 이거 우리 팀 아니잖아. 이거 우리 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튼 설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설총과 최치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설총이 뭘 만들었냐면 이두를 만들었죠. 이두. 우리나라 말로 한자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한글의 원류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썰도 있어. 썰도 맞는 건 아니고 그런 썰도 있어. 그래서 한글을 불교가 만들었다라고. 한글을 누가 만들었느냐?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 원류에 설총이 있다. 설총을 누가 만들었느냐? 원효가 만들었다. 예, 아니 그냥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원효가 초지보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초지보살. 초지보살. 화엄경에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각. 그래서 이게 50 플러스 52위거든요. 근데 십지가 아니까는 등각묘각 밑에가 십지가 있는 거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니까. 그래서 십지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그다음에 난승지. 제가 써놨잖아.
그래서 이렇게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나 저런 거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지금 잘 못 외워. 지금은 다 따떨어졌다 하거든. 왜냐하면 저런 걸 1년에 한 번도 쓸 일이 없어. 그럼 고등학교 때는 왜 저런 걸 외웠느냐? 그때는 법수 같은 걸 많이 외웠어요. 이런 개수 나오는 거를 쭉 다, 뭐 37조도품 하면 37가지를 외우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한 번 외워놓으면, 잘은 들어가.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지하고 팔지, 부동지, 그 다음에 법운지. 그런데 원효는 환희지. 예, 초지보살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살이 대처승인가 싶은 생각이 있고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원효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효랑 같은 과거든요. 다들 자뻑과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리고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약간 미친 짓으로 승화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효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요 얘기 해야 되는데, 금강산맥경론,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소, 별기. 예, 원효에 어떻게 보면 원효가 여러 가지 책들을 썼지만 실제로 가장 주된, 어떻게 보면 가장 뜬 책. 원효와 관련돼서 다음 시간에 저런 이야기 잠깐 해드리고, 원효가 신분제와 관련해서 황룡사에 들어가서 사건 벌이는 얘기도 잠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